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주 월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229회 2026년 4월 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볼까요? 산타페님 반갑습니다. 네, 1등 하셨네요. 남박사님 반갑고요. 우리님 반갑습니다. 이중관님 반갑습니다. 김치님 반갑습니다. 두아이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음과 마음님 오늘은 시간 맞춰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9시에 하고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경혜님 감사합니다. 네, 동수채널님 반갑고요. 셀틱 클래스분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오래간만에. 자주 오시는데 뭐. 그간 나태해져서 죄송해요. 바쁘셨나 보죠. 그죠? 네. 자, 그간 제 방은 잘 봤습니다. 책도 현재 빌려서 보고 있고요. 네, 뭐, 우리 셀틱 클래스코님 뭐 안 빌려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제가 줄 텐데. 그죠? 네. 이렇게 또 열심히 연금박사 구독해주시고 또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사실 뭐 책, 그거 안 사보셔도 제 돈으로라도 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꼭 보시고요. 지금 책 보니까 여기 연금부자들도 있지만 연금공부 책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면 50대 김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공부라는 책으로 또 저와 우리 회사 배한호 팀장이 같이 공조로 출간했죠. 시간 되신 분들 꼭 한번 사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숙이님 반갑고요. 셀틱 클래스코님 거의 한 달, 이군요. 네. 한 달 동안 못 들어오셨는데, 네. 뭐, 바쁘시면 못 들어올 수 있죠. 네. 그쵸. 네. 봉당님, 박사님, 비가 내리더니 쌀쌀합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잠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약간 또 꽃샘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명님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한명희님 인사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내용을 또 알려드리면서 서로 공부하고 연금에 대한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알려드리겠다 이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계속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수많은 사례 제가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준비하면서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고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건 또 반복하고 또 모르는 것도 새로 공부하고 이러면서 연금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금 박사 라이브를 벌써 지금 한 4년, 5년째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연금 박사 아니어도 다 연금 박사입니다. 그죠? 연금 박사고 전부 다 연금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큰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이라는 것이 나만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배우자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야죠. 우리가 노후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려고 해도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뭐 골프를 치려고 해도 4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축구를 하려고 해도 11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나만 운동 잘하고 나만 잘 나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다 비슷한 실력이 돼야지 재밌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한 달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연금 받아봐야 인생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여유가 있고 연금을 많이 받아야 같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연금 박사 라이브로 오실 때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오늘 9시에 연금 박사 라이브가 있다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막 유튜브도 켜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들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연금 박사 라이브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MOL님 오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잘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리님, 지인의 남편이 사망했는데 지인은 70년생, 사망한 남편은 68년생인데 지인이 유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유주연금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유족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 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한 1년 가입했든 5년 가입했든 10년 가입했든 20년 가입했든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바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실제로 뭐 10년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10년 가입한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20년 가입한 기준으로 또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족연금을 사실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국민연금 개시와는 무관하다. 아시겠죠? 자, 연금전도사님 오셨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하고요. 자, 이철원님,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상관없는지요? 자,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죠.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이 5억인데 담보대출 3억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목돈을 대출받는 거였고, 주택연금은 뭐냐면 집이 5억짜리인데 3억짜리 담보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집이 5억짜리인데 매달 150만 원씩 대출을 끌어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대출 많이 받는다고 건강보험료 부과되면 안 되잖아요. 소득이 많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당하는 것이 맞지만 대출은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재산이 줄어드니까. 그죠? 내가 집이 5억인데 대출이 3억 있어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2억에 해당하는 게 내야지 맞는 거잖아요, 사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일단 주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죠? 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들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집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지 주택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집이 감소하거든요. 집의 가치가.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이 처음에는 5억이었지만 매달 연금으로 대출로 뺐다 보니까 집값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그런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셔야 될 게 아니라 주택연금을 받으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줄어드는 것. 이것이 더 정상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주택연금의 개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켈리님, 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7년생인데 노후가 설레입니다. 그렇죠? 네. 지인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대 여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에 있어서 안정적인 연금, 평생 받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켈리님 노후 준비 잘 되시니까 노후가 설레지 않습니까? 연금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은 은퇴가 기다려집니다. 65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 은퇴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이 수십 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퇴하는 것이 즐겁지 않거든요. 내 소득이 사라진다는 것이 사람들을 되게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금 준비를 잘 하신다면 사실 빨리 연금 받을 나이가 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가 설레인다라는 우리 켈리님 표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연금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하늘님 반갑고요. 네, 김상희님, 네, 아내가 국적이 외국인이면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국적이 외국인이어도 유족연금 받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도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자격을 갖고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해외에서 또 이민 가신 분들이라든가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연금 받다가 해외로 갈 수 있는 거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국내에 국민연금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을 해외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뭐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니까 그냥 국내 통장으로 지급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뭐 그냥 국내에 있는 통장을 환전해 가져가든가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 예를 들면 미국에 거주하신 분이시다. 근데 국내에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그 해외로 받겠다고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그걸 환전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은행, 몇 개 거래되는 국가와 은행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해당된다면 그 은행 통장으로 미국으로 그냥 연금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되면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일정한 또 기준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는 제도니까, 실제로 국민연금 굉장히 좋은 제도니까 잘 유지하셔가지고 연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있잖아요. 제일 밑에 국민연금 깔아놓은 이유가 이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일단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고 낸돈 대비 좋고, 다만 국민연금의 최대 단점은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일찍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네. 다만 오래오래 사시면 많이 받는다. 연금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연금을 준비하면서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다. 자, 김상희님 도움 주셨으니까 감사하고요. 김정곤님, 퇴직금을 별도의 개인 퇴직연금 저축 계좌에 이전하고 연금 개시를 하다가 사정상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자, 퇴직금은요, 우리 퇴직금을 내가 1억을 받아 나오건 2억을 받아 나오건 퇴직금 받아 나오실 때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다가 돈을 받아서 거기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우리 김정근님께서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서 해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금 IRP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 해지가 아닙니다. 해지가 아니고 연금으로 인출하는데 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이냐 아니면 싹 다 인출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죠? 더 이상 해지는 없는 거죠. 어차피 내가 퇴직해서 받은 돈인데 이걸 일시불로 받았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연금 계좌에 넣었다면 거기서 내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것이냐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그냥 한 번에 싹 다 인출할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해지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해지지만 결국은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싹 다 인출, 전액 인출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일단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시게 되면 그냥 퇴직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란 근속기간하고요. 그 다음 퇴직금 금액을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거든요. 근속기간이 기신 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2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 받아 나오시면 퇴직소득세율 1%밖에 안 됩니다. 1%. 자, 무슨 얘기냐? 내가 2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을 받아 나오면서 1%, 100만 원 띄고 9,900만 원 받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완료된 겁니다.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시불로 받아 나가게 되면 9,900만 원 받아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한 방에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가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가져가지 마시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금을 받으시면 무슨 혜택이 있냐? 내야 될 세금, 아까 얼마였죠? 100만 원. 100만 원에 30% 깎아주는 겁니다. 30만 원 깎아주는 겁니다. 그죠? 나는 세금을 조금 할인받고 싶으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김정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으로 받다가 사정상 해지가 아니라 나머지를 전부 인출을 해요. 전부 인출을 하면 뭐죠? 원래 내야 될 세금 1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총액이 퇴직하는 시점에 세금이 정해지면 그 세금 이상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불로 받게 되면 그 세금을 다 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하는 날 근속기간과 퇴직금에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이 정해지고요.
그 어떠한 경우 일시금으로 빼든 연금으로 빼든 그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고 연금으로 빼면 조금 더 세금을 줄여준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세율 할인이 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할인받아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죠? 퇴직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계세요. 한 5년 근속하고 한 20억 받아 나온 사람들. 그죠? 이런 임원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눠받는 것 자체가 세율 면에서 메리트는 거의 없다. 자, 하늘님, 퇴사를 하고 IRP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 후 거기에다 다들 현금을 넣어도 되나요? 네, 퇴사하고 IRP 계좌에 퇴직금 수령하셨죠? 거기다가 현금 당연히 넣어도 되죠. 왜냐면 IRP 계좌에 개인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도 들어오지만 개인적으로도 불입할 수 있어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안 받겠다. 그러면 굳이 IRP에 넣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IRP에 넣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러면 또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IRP 계좌, 그 계좌가 연금으로 개시했다면 거기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들어와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해도 되는 거죠. 연간 1,800만 원까지. 자, 김치님, 세테크연금 10년 납부 끝나고 내년 3월 55세 수령이 도래했는데 10년간 빨리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55세 되셨군요. 55세. 자, 55세 되셨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을 납부는 완료하셨는데 10년간 빨리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이 김치님, 이 상품이 어느 회사의 어떤 연금저축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이 계속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씨님께서 계속 소득이 있다면 이 세테크연금, 연금저축이잖아요. 이 연금에 계속 불입을 해서 계속 세액공제 받아야 됩니다. 납부가 끝났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세테크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70세, 80세, 90세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아마 보험사인 것 같은데 보험사에 전화해서 더 납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증권사로 옮기시면 언제든지 내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옮기지 않고 그냥 새로 또 연금저축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55세 수령이 도래했는데 10년간 빨리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55세에 연금이 필요하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세테크연금 가입하신 연금의 수익률이 낮다. 그죠? 둬봐야 별로 이자가 안 불어난다. 그렇거든요. 일단 뭐 손해보험사의 저축,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익률이 낮으니까요. 이런 건 10년간 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불로 수령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는 없고, 그죠? 2013년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5년 만에, 2013년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10년 만에 빼시는 거예요. 빨리 빼세요. 빼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빼서 다른 연금저축 계좌에 다시 내시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수령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 가입하신 그 연금저축 계좌가 수익이 잘 나고 있으면 굳이 일찍 뺄 필요가 없고 수익이 안 나고 있으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뭐 수익도 안 나고 2% 3%밖에 안 되는 거 계속 들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양청님 반갑습니다. 와우님, 6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아내에게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60세 이전에 언제든지 30살에 사망해도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아내와 자식에게 모두 상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배우자고요. 배우자. 그죠? 네,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25세 미만 자녀도 없을 경우에 60세 이상 부모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손자녀, 조부모까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가 왔다 죽으면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순서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유족연금 안 받고 포기해. 그럼 자식한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아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아내가 받다 돌아가셨는데 자식에게 갈까요? 가죠. 자식이 25살 미만이라면 갑니다. 좀 대신에 25세가 되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어쨌든 연금을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 중에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에게 지급될 경우에 배우자가 국민연금 본인 연금이 있으면 중복 수령은 안 되겠죠.
자, 별나라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가입한 7.5%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났지만 아직 개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플러스 1% 이율이 적용되는데 계속 연금을 받지 않고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 별나라님, 90년대에 가입하신 그 7.5%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연금 개시 시점이 지났지만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금 개시를 안 하면, 그 이후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 연금 개시는 한 거고요. 그 이후에 3년 정도 찾아가지 않으면 정해진 이율 7.5% 플러스 1% 해가지고 8.5%의 이율을 쌓아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쌓여요.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1% 이율이라는 것이 기존에 쌓여있는 그 연금액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금을 지금 이제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가고 쌓아 있으면 그 안 받아간 금액, 미수령 금액에 대해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년까지만 쌓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쌓아두고 그냥 이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3년 이후에는 사실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마 3년 차가 지나면 지금까지 3년치 미수령한 금액에다가 이자율 8.5%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정해진 연금액을 받으시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년까지는 받지 않고 그냥 묻어두시고 됩니다. 하지만 3년 이후에는 어차피 찾아가야 됩니다. 안 찾아간다고 해서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캐데오님, 퇴직금 DB형 퇴직 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특례, 산정 특례를 회사에 적용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네, 일단 큰 회사는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캐대원님 다니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직접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그냥 모르고 그냥 받아 나오신 분도 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와가지고 그걸 깨닫고 다시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퇴직금 중간정산, 세액정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잘 공부하십시오. 퇴직금을 내가 받아 나올 때 퇴직소득세율을 이제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낮아지겠죠. 내가 30년을 근속했는데 그 중에서 20년 전에 한 10년 근속하다가 중간정산 받은 거예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때 그 금액하고 세금 다 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0년치는 중간정산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20년치를 가지고 퇴직금을 쌓아서 지금 받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20년 전에 그 10년치 퇴직금을 받아나가면서 세금 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년간 더 근속해가지고 그 20년치의 퇴직금과 20년치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회사는 물어봅니다. 이렇게 10년 따로 20년 따로 각각 계산된 퇴직소득세와 그렇지 않고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총 30년을 총 합친 세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10년짜리 플러스 20년짜리 이것과 총 30년의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 더하기 20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30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30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 나왔고 10년하고 20년 다 따로따로 해보니까 4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년으로 한 번에 보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걸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합니다. 내가 중간정산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를 따로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정산 받은 전까지 합산해서 계산할 것인가. 그러면 사실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전까지 합산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리한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하는데요. 요거 퇴직하실 분들, 특히 중간정산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회사에다가 반드시 한번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는데 세액정산 특례를 한번 적용해서 두 개를 비교해달라 라고 한번 얘기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마스님, 주택연금도 외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 안 되죠.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외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거주자가 되면 외국인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택연금을 외국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죠? 주택연금 가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그죠? 네. 미국에 LA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으니까 LA에 살고 있는 주택을 우리나라 국민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냐?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그 주택이 어디 있어야 돼? 대한민국 땅에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그 집에 실거주 해야 된다. 실거주. 그죠? 근데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 받아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외국에 있어.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거 실거주 예외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해지 처리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받을 수 없겠죠. 실거주 하셔야 되니까요. 그죠? 네. 자, 오선홍님, 퇴근 후 지인분이랑 운동하면서 열심히 연금 중에서 강조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깨닫지 못해 안타까웠네요. 그렇죠. 네, 연금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입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지식은 과거에 정리된, 과거에 경험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인 거고, 지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 그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혜롭다고 하고, 지식, 똑똑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지나간 지식, 경험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과거만 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오선홍님 친구분이 아직 지식적으로는 똑똑하시지만 지혜는 깨닫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중에 언젠간 깨달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더 먼저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진다. 아시겠죠? 사실 그래요. 제가 연금을 방송하고 연금을 강조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근데 언제 깨닫냐? 나중에 연금 받을 날. 퇴직하기 직전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죠. 그죠?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는 우리 연금 박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똑똑한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지혜로운 분들이다. 아시겠죠? 지혜로운 분들. 똑똑은 연금 박사가 똑똑하면 돼요. 연금 박사가 똑똑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혜롭게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해되시겠죠? 네. 연금 박사 똑똑해요. 네. 저보다 똑똑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네. 네. 자, 그렇고요. 시다모님,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DC와 증권사 DC 수수료 차이 많이 나나요? DC 이전 고민 중이요. 글쎄요, 근로복지공단 DC가 훨씬 더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저렴하지 않을까요? 근데 수수료, 증권사도 사실 이제는 DC 계좌, IRP 계좌의 수수료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수수료 차이로 고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퇴직연금과 증권사의 퇴직연금이 증권사가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만약 증권사가 받아준다면 당연히 증권사로 옮기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 시다모님 다니시는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좀 종업원 수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주거든요. 근로복지공단, 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수수료 차이 때문에 고민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운영을 조금 더, 운영 상품이 조금 더 많아지나,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수료 차이가 조금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연금은 통상 어떻게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 있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3층, 4층 포트폴리오 짜시는 겁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불입하셔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만드시는 거고, 퇴직금 잘 운영하셔가지고 1억, 2억 쌓아 나오시면 그것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이런 것들, 비과세연금 이런 걸 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집이 있다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층, 4층 탑을 쌓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연금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만드느냐? 국민연금 150만원 만드시고요. 퇴직연금 100만원 만들고요. 개인연금 100만원 만들고, 주택연금 150 만들면 됩니다. 150, 100, 100, 150. 아시겠죠? 네. 150, 100, 100, 150 합치면
500. 아시겠죠? 국민연금 150은 그냥 열심히 회사에 다니시면 되고, 퇴직금 한 2억 정도만 쌓으시면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개인연금 한 달에 3, 40만 원씩 20년간만 꾸준하게 불입하시면 되고요. 주택연금은 5억짜리 집, 주택연금 받으면 한 달에 150 나옵니다. 끝! 아시겠죠?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쥐타님, 퇴직연금, 이게 왜 끊겼지? 네. 계속 질문, IRP 퇴직연금은 배당받는 금액만 연금 개시받고, 남은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 가능한지요? 자, 일단, IRP 퇴직연금에서 배당받는 금액만 빼시는 게 아니에요. 배당이 1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그냥 100만원을 빼는 거지. 배당받는 금액을 빼는 건 아닙니다. 배당과 인출 금액은 관계없어요. 배당이 1억이 있는데 배당이 100만 원이 들어와서 1억 100만 원이 되면 그 중에서 내가 100만 원 빼시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는 거고요. 당연히 배당을 받든 뭘 받든 연금으로 빼쓰다가 남은 잔액이죠. 원금과 이자까지 나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남은 금액은요, 돌아가시고 나면 당연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연금 계좌를 승계해서 배우자가 이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승계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그 쌓여있는 금액 그대로 다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 과정에서 만약에 IRP 계좌에 1억 있다. 근데 돌아가셨다.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이게 연금 계좌가 해지되지 않습니까? 특별 해지기 때문에 3.3에서 5.5% 세금 내고 해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특별 해지기 때문에 16.5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3.3에서 5.5를 부과해서 해지가 되고, 그리고 그 금액에 자녀가 상속되면 자녀들이 또 그 금액에 대해서 뭘 내야 되죠? 상속세를 내셔야 됩니다. 상속세는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해서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자, 우리가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뭐냐면 연금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소득세를 내고 물려준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는 또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들이 뭐 소득세를 안 내면 상속세도 안 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좀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나오는 것이다.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럼 소득세는 없지만 그 자산이 상속되면 상속세는 나오는 겁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재산이 적으면 덜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원리 구조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상담사 개인연금 3년만 한 게 아니라 평생 8.5%가 했어요. 그래요? 평생 8.5? 이게 어떤 회사 상품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주승님, 네. 그 상품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일단 90년대 가입한 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 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쌓인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1%, 8.5%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3년간만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생 한다? 야, 그러면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한번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관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근종님, 연금박사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알고 싶네요. 2026년 국민연금이 167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로 부부 앞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100만 원씩 200만 원이면 피부양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네. 자, 일단 피부양자라는 것이 뭐냐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보험료 안 내는 거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돼야 됩니다.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내가. 자, 이렇게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 내가 일단 재산도 적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소득도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는 탈락됩니다. 보험료,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연간 2천만 원, 월로 따지면 167만 원 이내로 받게 되면 피부양자가 합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나는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합격이에요. 그럼 배우자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 소득이 있는 것은 내가 받는다고 해가지고 배우자와 합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2천만 원이 안 되면 나는 피부양자 합격. 배우자도 2천만 원 안 되면 배우자도 피부양자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네. 내가 재산이 안 되면 나도 피부양자 합격.
배우자가 재산이 적으면 배우자도 피부양자 합격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뭐가 있냐? 내가 만약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서 피부양자가 탈락돼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소득으로 탈락한 경우에는 연좌제가 적용돼요. 연좌제. 내가 재산으로 탈락했다. 내 재산이 많아가지고 피부양자 탈락했다? 그러면 배우자는 재산이 없으면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소득으로 2천만 원 넘어서 탈락했다? 그러면 배우자도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좀 뭔가 말이 안 되지만 현재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각각 보지만 각각 2천만 원 이하면 각각 합격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소득으로 탈락하면 같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호이안 키비님 오래간만입니다. 10일 정도 똑같이 호이안으로 가족 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아이도 호이안 케비님 쓰시면서 매년 호이안으로 여행 가십니다. 방송 시청을 했는데 와이파이 상황이 나빠서 호이안에서 직접 참여는 못하셨네요. 지금은 근무 중이고요. 예, 열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호이안 케비님 열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호이안 좋죠. 네, 좀 전통 느낌도 있고 또 쉴 수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또 다녀오시니까 되게 부럽습니다. 사실 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것 좋지만 정신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 딱 정해놓고 그냥 거기서 꾸준하게 가서 쉬고 또 오고 쉬고 또 오고 그런 거죠. 가서 뭐 이것저것 막 뭘가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여기저기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안 해보면 하고 싶지만 막상 여러 개 계속 해보면 이제는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호이안 케빈님처럼 그죠? 호이안 케빈 이름이 호이안 케빈으로 이제 아이디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호이안에서 딱 케빈 원두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휴가를 또 즐기시고 오시고 또 연금 준비 잘 돼 있으니까 앞으로 평생 갈 거 아니에요. 평생. 그쵸? 네. 호이안에 있는 케빈에 저도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쵸?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송네버다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도움 되셨고요. 하늘님, ISA 계좌에 1년 전 1원을 넣은 후 현재까지 넣지 않았는데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올해 혹시 4천만 원까지 넣어도 됩니까? 그럼요. 1년에 2천만 원씩 한도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1년, 2년, 3년 동안은 한 푼도 안 넣었어요. 그럼 3년 차에 6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까 5년까지 한 번에 1억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차가 됐는데 4천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1년에 2천, 2년에 2천, 또 3년에 2천 이렇게 넣으시다 되는 거고 아니면 기한이 지났으면 남은 과거에 못 넣은 금액 몰아서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셀틱 글래스고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건강하실 때는 못 느끼시다가 최근에 중요성을 아신 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나이가 드시면 이제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는 시점이 빠른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또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셀틱 글래스코님, 아버님, 어머님 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김정영님,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연 2천만 원을 받기 전까지 건강보험료 자녀한테 올려도 되나요? 그렇죠. 정년 퇴임하신 후에,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내이시고, 그죠? 네. 자,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신다면, 네. 그러면 자녀한테 올려도 됩니다. 그죠? 다만, 자녀가 직장인이어야죠. 자녀가 직장인이어야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 직장인이 아니라 자녀가 사업하고 있다. 자녀가 프리랜서다. 자녀가 자영업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하고 싶은 그 사람이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이게 되게 웃긴데, 국민연금을 우리가 사업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달 수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못 달아요.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사실 이해가 안 가, 사실.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평생,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살아오고 있는데 되게 좀 억울합니다. 아니, 그렇잖아. 대출을 해줘도 직장인들은 대출을 잘 해주는데 사업하면 대출 안 해줍니다. 그죠? 네. 뭔가 우리 사회가 직장인들에게는 훨씬 더 후합니다. 사실 직장인, 죄송합니다만 직장인
노예로 사는 건데, 노예로. 그쵸? 그렇다고 직장인이 그 안정적인가? 사실 뭐 급여가 좀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불안한 것도 아닌데,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를 보면,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근로소득자가 훨씬 더 좀 우대를 잘해주고, 오히려 사업소득자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좀 이렇게, 안 좋게 대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직장 가려고 난리겠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 또 사업을 해서 청년들도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또 키워야 된다면 국가가 제도적으로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김정영님. 자, 한대환님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또 제 방까지 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종남님,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모두 가입 중인데 각각 연금 개시 시점이 달라도 되는지요? 그럼요. 연금 개시는 각 계좌별로, 그 통장별로, 뭐 지금 할지 55세만 넘으셨다면 하나는 55세, 하나는 58세, 하나는 63세, 뭐 상관없습니다. 언제부터. 다만, 개시하실 때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총 한도가 연금 계좌에서 총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연 케빈님 또다시 근무 가셨군요. 네, 방송을 계속 못 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어쨌든 호연 케빈님, 네, 호연 케빈에서 잘 쉬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또 제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윤웅님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시청했습니다. 그쵸? 네, 이번에 보신 거는 대구에서 나간 아침마당 보셨군요. 그쵸? 네, 이번에 금요일 프로에 대구 또 방송, KBS 대구 방송에서 출연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쵸? 네, 연금. 왜 중요한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좀 전파해 주십시오, 이윤용님. 자, 쥐타한님, 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 상위 10%면 대략 월 얼마 정도를 수령할까요? 부부 한 쌍 기준으로. 글쎄요, 연금 소득, 제가 보기에는 상위 10%, 일단, 월 5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상위 1%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상위 10%면 한 300만 원만 수령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300만 원 가지고 뭘 사라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연금을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에 7명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연금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못 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상 10명 70%는 기초연금 받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기준으로 한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300에서 이상 받으시게 되면 거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자산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또 재산까지 보니까요. 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월 500만 원 이상 받으신다면 이제 상위 뭐 5%, 3%, 1%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가 연금 준비가 좀 부족하다. 자, 박상필님 59세입니다. 1억 일시납하고 65세 연금 가능하나요? 네, 59세에 1억을 일시납하고 일단 한 5년만 지나면 연금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일시불로 오늘 내고 다음 달부터 즉시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든지 그렇듯이 오늘 내고 다음 달부터 바로 달라. 그러면 이게 뭔가 불릴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연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넣어놓고 빼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금을 좀 제대로 받고 싶고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목돈을 내고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는 거치를 해서 금액을 불린 다음에 연금을 받아야 실제로도 좀 약간 좀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상필님 1억 일시납하고 65세부터 연금 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합니다만 연금 액수 측면에서 보면 조금만 더 좀 거치한 후에 연금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셀틱 글래스코님, 박사님 덕분에 이렇게 연금의 마인드를 일찍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잘 유지해서 나중에 연금 개시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쵸? 네, 그걸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루프리텔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김현미님. 주택연금 받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드나요? 일단 종부세는 아니고요.
재산세는 25% 감면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재산세가 25% 감면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25% 감면은 좋은데 주택연금을 많이 받으면 재산이 점점 감소하거든요.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처음엔 25%, 나중에는 50%, 그다음 나중엔 75% 이렇게 감면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그렇지 않고 25% 한 번만 감면, 25%만 감면해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특별히 해준다 뭐 그런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종부세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종부세는 내야셔야죠. 근데 제 주택연금 받을 정도의 자산이 되시면 종부세 해당이 안 될 텐데, 그렇죠? 네. 종부세가 공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인가? 그렇죠? 주택연금 받는 집들하고는 조금 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카엘님, 연금저축계좌랑 IRP 둘 다 1,500에 둘 합인가요? 따로인가요? 당연히 합이죠. 연금저축을 여러 개 있건, IRP를 여러 개 있건, 관계없이 다 합쳐서 연간 1,500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연금저축 1,500, IRP 1,500, 뭐, 1번 계좌 1,500, 2번 계좌 1,500, 3,000, 이러지 않고요. 인별한도. 나한테 내가, 이영주가 계좌를 몇 개 가입했건 관계없이 내가 그 수많은 계좌에서 연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총한도는 합쳐서 1,500. 아시겠죠? 네. 그걸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또는 16.5% 기타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김정영님, 정년 퇴임 후 자녀에게 건강보험료 올려놓고 있다가 연금 받으면, 지역건강보험 알아서 나오나요? 네. 그럼요. 네. 알아서. 연금을 받는 순간, 지금 피부양자가 소득이 증명되면 이제 피부양자가 탈락되겠죠?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바로 되면 바로 탈락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만약에 탈락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뭐 소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건 한번 건강보험단에 한번 이 소급 시점을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월 1일부터 받으면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 연간 2천만 원이 넘지만 내가 생일이 한 4월이어가지고 4월부터 받았다. 그러면 사실 합치면 2천이 또 안 되거든요. 연간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니까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RESE 심리님, 실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여 수령했습니다. 다행히 재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던 중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분을 1년에 걸쳐서 50%씩 나눠서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분은 연금을 6개월 더 가입하는 것으로 되는지요? 그럼요. 자, 일단 조기 수령을 하셨는데 조기 수령을 하다가 직장이 생겼어요. 소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뭐 아주 낮은 금액이면 상관없겠지만 A값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조기 수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기 수령을 하다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는 순간 국민연금보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생겼으니까 조기 수령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신청 안 하신 거야. 조기 수령도 받고 월급도 받으신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소득이 신고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이게 뭐야 소득이 있었는데 이분 신고 안 하셨네? 6개월 동안 조기 수령 받아가신 건 잘못 받아갔네? 이걸 환수해야 되겠네? 환수 전부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토해내십니다. 지금부터 토해내고 계신 거예요. 자, 결국 토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수는 되지만 그 6개월치는 조기 수령 안 한 걸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가 받아갔으니까 그것도 깎아버리고 환수는 환수대로 해버려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막 부과하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 6개월치는 조기 수령 안 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깎이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해되시겠죠? 사람 살기님, 유족연금에 대해 본인연금 수령 시 60%에 30%, 즉 18%인데 변경 가능성은 없겠죠? 그럼요, 네. 배우자가 사망해서 내가 유족연금 받는데 본인연금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유족연금 안 받고 본인연금 받는다고 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하게 되면 본인연금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 연금 받겠습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30% 드립니다. 그러면 유족연금 자체가 돌아가신 분이 받던 금액의 60%고 그 금액의 30%니까 나는 돌아가신 분이 받던 금액의 30%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받던 금액의 60%의 30%니까 6, 3, 18
돌아가신 분이 받던 금액의 18%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6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내가 유족연금 안 받고 내연금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60만 원의 30%인 18만 원만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변경 가능성? 이것도 원래 유족연금이 20%였는데 30%로 올린 거예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변경 가능성은 뭐 아직까지 뭐 얘기 나온 거 없으니까 없겠죠. 다만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50%입니다. 50%.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은 훨씬 더 유리한데 국민연금은 조금 짜다. 이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국민연금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은 50%인데 면이 또 30%야. 이거 좀 올려줘야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네. 좀 하려면 똑같이 하든가. 뭐 공무원은 더 많이 주고 국민연금은 조금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꼭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타니 아들이 일본에서 결혼해서 일본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중요성을 알기에 IRP, ISA 연금저축 펀드를 들고 있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에 살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할까요? 물론 일본에서 NISA 라는 연금은 들도록 시켜놨습니다. 자, 일본의 NISA 연금 아닙니다. 일본의 NISA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ISA가 있잖아요. 그죠? ISA가 뭐냐면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저축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ISA는 뭐냐면 내가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인 계좌가 ISA 계좌입니다. 나중에 ISA 계좌를 IRP로 이전을 해서 연금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ISA 목적이 목돈을 종잣돈을 마련하는 목적이 ISA 계좌죠. 이게 이제 일본에 있는 것이 NISA예요. 이 N이 뭐겠어요? N이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NISA는 연금은 아니라는 거죠. 연금. 일본의 연금은 뭐 후생연금이라든가 또 뭐 있더라?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일본의 연금 제도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국민연금도 있고 일본 연금도 있으면 같이 받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이민가 사시는 분들이 국민연금도 있고 미국의 401k도 있고 미국의 SSI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대한민국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IRP나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액공제 효과가 큰데 대한민국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세액공제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소득이 없는 일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국내 소득이 이제 없는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계속 불입을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에서 하는 연금 중에 비과세 연금이 더 좋은 거죠. 비과세 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도희님 55세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5년치를 선납 가능한가요? 선납함이라면 퇴직 후 바로 해도 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50세가 넘으셨다면 앞으로 내야 될 국민연금 보험료의 5년치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선납하는 건데 그 선납할 때 할 수 있는데 50세 안 되신 분들은 1년치밖에 선납이 안 되고요.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5년치 선납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선납은 퇴직하면 바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선납을 하려면요. 퇴직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저는 소득이 있는 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선납을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미리 낸다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앞으로 보험료가 오르면 또 차익도 내셔야 됩니다. 그런 건데 그 5년치를 선납한다고 해가지고 완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험료가 변동이 없다면 완납이 되겠지만 변동이 된다면 또 추가로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올해 선납을 하신다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올해 퇴직을 했다면 올해 소득은 좀 나와 있겠지만 내년에는 만약에 일이 없다면 소득이 없거든요. 사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소득공제 효과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에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낸다. 1년이면 600만 원이거든요. 5년치를 선납하게 되면 3천만 원입니다. 그 3천만 원을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재직 중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가 크죠. 내년은 소득이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선납해봐야 예,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못 받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가 선납할 수 있냐? 당연히 선납할 수 있죠. 네.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앞으로 5년치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5년치를 먼저 내면 나중에 안 내나요? 그게 아니라 먼저 내고 차액은 나중에 추가로 내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금융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선납을 좀 재직 중에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지타님 비과세연금 감사하고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경님, 네, 추납도 감사하고요. 네. 감창호님, 60세 38.5년 납부인데, 이후 40년 채우는 게 나을까요? 그럼요. 네. 채우셔가지고, 더 많이 해서 연금 받으셔야죠. 지금부터 채우면 채우는 만큼 연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40년이 아니라 43년, 44년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통해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60세시니까 66년생이시네요. 그쵸? 그럼 연금 64세 받으시니까 앞으로 4년간 더 내오셔가지고 42.5년 채우십시오. 네. 자, 그레이스초님 직장갑자 선답할 수 있고요. 사람살기님, 유족연금 수령 시 제 연금과 배우자 연금의 수령액인 18%와 금액이 동일할 경우 제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해야겠지만 이런 거 보면 어떤가요? 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 듯 해서요. 진짜 내 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두 개의 뭐 큰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좀 고민하실 게 있는데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소멸됩니다. 내 연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유족연금은 세금이 없어요. 근데 본인연금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유족연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본인연금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금 측면에서 보면 유족연금이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만간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유족연금이 중복 수령되는 경우에 이걸 어쨌든 약간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족연금 안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네. 자, 오선홍님 감사합니다. 오리님 감사하고요. 남박사님도 감사하고 이중관님, 김씨님, 미카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질문을 많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시지 않으셨지만 1시간 내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연금에 대해 전문가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또 연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연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뭐 주식 라이브 있고 부동산 라이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내일 종목이 뭐가 오릅니다. 요즘 뭐가 또 올 것 같고 어디가 투자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백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되게 소모적이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나누고 연금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 연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사회, 우리 옆에 가정, 그리고 우리 국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 국민들이 연금 많이 준비해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되는 것, 연금 박사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아시겠죠?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